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오늘도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봄철에는 감기 환자 많아지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감기는 워낙 흔하게 찾아오는 질환이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감기를 방치할 경우 축농증과 중이염 같은 합병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봄철에 감기로 인한 축농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축농증 환자 10명 중 3명이 9세 미만의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들의 경우 축농증이 심하면요, 얼굴 변형이 올 수도 있고요. 학습 능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중이염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은정 교수와 함께 소아축농증과 중이염의 한방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축농증과 중이염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감기입니다. 그래서 유독 감기에 잘 걸리거나 오랫동안 감기가 낫지 않는 아이의 경우 축농증과 중이염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방소아과 전문의 박은정 교수와 함께 소아 축농증과 중이염의 한방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흔히 아이들 코에서 노란 코가 많이 나오면 이거 축농증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축농증은 어떤 질환이고 주로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네, 축농증이란 농이 쌓여있는 증상이라는 말 그대로 코감기가 오래 낫지 않는 경우에 코 주위에 있는 부비동, 즉 환기통 역할을 해줘야 되는 뼛속의 빈 공간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부비동은 코 양옆에 있는 상악동과 눈 안쪽에 사골동, 이마의 전두동, 뺨 뒤쪽에 저평동이 있는데 이 중에 코 양옆에 있는 상악동의 염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죠. 네. 발병은 어느 나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대체로 4세에서 10세에 호발되었으나 최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비율이 59.5%로 높아지면서 2세에서 5세 소아에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을 감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축농증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알레르기 질환은 아니지만 알레르기 체질의 소아는 감기에 잘 걸리고 낫지 않아 처음에는 급성 비염이나 급성 부비동염으로 시작되지만 낫지 않고 반복되거나 덜어는 2차 세균 감염을 하게 되면 만성 부비동염인 축농증으로 발전하게 되죠. 또 알레르기 비염에 의해서 비갑계 점막의 종창으로 폐색 상태가 지속되면 분비물 배출 장애를 가져와서 축농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비염은 축농증의 원인의 하나이지요. 또 코와 귀는 유스타키오관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부비동의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중이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중이염은 축농증의 원인이 되는 등 축농증과 중이염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충치와 같은 치아 감염이 있으면 상악동염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편도나 아데노이드는 바이러스가 호흡기에 침범하는 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면역력이 약한 아이가 바이러스에 자주 걸리다 보면은 편도 기능이 항진돼서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커져 있습니다. 이런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는 분비물의 배출 장애를 가져와서 축농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코뼈가 휘어 있는 비중격 망곡이나 코 안에 물혹이 생기는 비용종, 또 비강내 선모 운동 장애가 분비물의 배출 장애를 가져와서 축농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축농증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왜 수영하면 축농증 맞아요.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수영이나 잠수는 대기오염이나 영양결핍, 피로, 추위의 지속적인 노출과 같이 축농증을 유발시키는 인자 중에 하나이지요. 수영을 처음 배울 때 호흡 조절이 안 돼서 코나 귀로 물이 들어가거나 찬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서 감기에 걸리게 되면 축농증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네. 수영을 잘 하게 돼서 호흡 조절도 잘 되고 체력이 단련된다면 축농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렇다면 그 축농증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코가 막히고
노랗고 끈끈한 콧물이 나오거나 콧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증상, 또 코피가 나오고 냄새를 잘 맡지 못하고 잠잘 때 코를 골거나 입 벌리고 숨 쉬며 또 코맹맹이 소리가 들리고 코나 입에서 악취가 나지요. 또 부비동을 누르면 통증이 있고 눈 밑에 정맥혈이 우려이 돼서 눈밑이 검푸른 경우 알레르기 그림자라고 해서 알러직 샤이너, 다크서클이라고 하죠. 네. 또 부비동에 고여있는 콧물은 풀면 잘 나오지 않고 잘 때 누우면 목으로 넘어가서 인두를 자극하기 때문에 저녁이나 아침에 특히 아이들이 기침을 하는 경우 또 인후통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비동의 환기장애로 인해서 두통이나 집중력 감퇴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축농증이 있으면 중이염이 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나 그렇게 발전되나요? 네. 면역력이 약한 알레르기 체질의 소아가 감기가 낫지 않아 축농증이 생기는 경우 임상적으로 볼 때 40% 정도 중이염을 수반할 수 있는데요. 코와 귀는 유스타키오건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부비동에 염증이 있다 보면은 부비동 환기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관을 통한 기능 장애가 생겨서 중이염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이염의 증상은 또 어떤가요? 네, 감기가 걸려서 급성 중이염이 있는 경우 고열이 나고 고막이 팽대되며 고막이 팽창할 때 심한 귀환의 통증으로 아이가 보채거나 울고 또 고막이 터지면 분비물이 나오지만 축농증이 없는 아이라면 1, 2주 정도면 치료하면 회복이 되죠. 그러나 부비동염이 있는 아이들은 아이가 고막 안에 삼출액이 오래 고여 있다 보면은 청력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막 안 중이강에는 공기가 차 있으면 소리 전도가 잘 되는데 여기에 삼출액이 차 있기 때문에 소리 전도가 안 돼서 전도성 난청이라고 표현하지요. 또 고막 안에 삼출액이 오래 고여 있다 보면은 고막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유착성 중이염이나 고막이 녹아서 천공이 되는 고막 천공과 같은 후유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축농증이나 중이염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축농증의 특징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확진을 하게 되는데요. 엑스레이상 증상이 너무 심하고 앓은 기간이 오래됐거나 재발이 잦은 경우에 부비동의 점막 비우가 어느 정도 심한지 알기 위해서 CT를 촬영하지만 엑스레이로도 대부분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 비내시경을 사용해서 중비각계 쪽에 유백색이나 노란색 분비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출성 중이염이 자주 재발되는 아이들은 만성 부비동염이 의심돼서 CT를 통해서 부비동의 점막 비율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봤는데 한 70% 이상의 아이가 부비동의 점막이 비우돼서 부비동의 환기 장애로 인해서 이관 기능 장애를 일으켜 삼출성 중이염을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경이나 이내시경을 사용해서 중이염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농증의 치료 효과는 어떻습니까? 네. 한방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여 부비동염으로 진단받은 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양쪽 부비동염이 있었던 경우가 63%였고 한쪽만 있었던 경우는 37%였습니다. 이런 아이를 대상으로 치료한 결과 치료 기간은 25일에서 11개월까지 다양하였지만 평균은 2.5개월, 즉 2, 3개월의 치료가 되었습니다. 네. 측에 부비동염이 있을 경우에는 84일이 걸렸고 한쪽에 부비동염이 있을 때는 62일이 걸렸고요. 치료율은 96%가 엑스레이상 치료가 되었고요. 4%의 아이는 변화가 없거나 악화되었습니다. 엑스레이의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만성 부비동염이 심해서 CT를 찍은 경우에는 결과들이 어떤가요? 네, CT를 촬영했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비동염이 자꾸 재발되고 축농증을 앓은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은 부비동 점막 비유가 어느 정도 심한지 또 부비동의 점막 비유가 심하면 이 비강내로 물혹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CT를 촬영하는데 저희 병원에 내원해서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단받은 4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예. 치료 기간은
28일에서 200일로 다양하였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가족력이나 과거력으로 볼 때 알레르기 체질을 수반하는 경우가 88%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체질이 점막 비율을 가져와서 만성 부비동염인 축농증과 중이염을 유발시키는 것을 확인했고 치료 기간은 거의 3개월 소요됐다고 했지만 치료율은 90%가 CT상에 완전히 회복되었고 5%는 변화가 없었고 5%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축농증의 한방적인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네, 축농증은 대개 호흡기가 약한 호흡기계 허약아에게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아이들 중에는 소화기계 허약 증상을 겸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호흡기 하면은 코, 부비동, 귀, 편도, 인두, 기관지, 폐 등이 포함이 되는데 호흡기가 약하면 호흡기 점막이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이 되고 염증이 잘 회복되지 않고 만성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에는 감기로 시작되지만 부비동염인 축농증, 중이염, 기관지 천식,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를 겸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흡기가 약해서 감기가 낫지 않아 축농증, 중이염, 천식,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오는 이런 아이들에게 있어서 먼저 최근에 감기가 일주 내에 있었다면 감기 치료를 먼저 해주는데요. 콧물이 흰색인지 노란색인지 가래가 묽은지 탁한지 또 낮에 하는 빈번한 기침인지 축농증처럼 코가 뒤로 넘어가서 하는 기침인지 살펴서 한증과 열증으로 나누어서 감기 치료를 먼저 해주고요. 감기 치료가 되고 나면 축농증을 치료해 주는데 이 호흡기 계통, 특히 부비동의 염증을 치료하는 약물에다가 호흡기의 기력이 허약한지 또 호흡기의 음적인 요소, 혈액이나 진액과 같은 음적인 요소가 부족한지 살펴서 이들 기능을 보강하는 약물을 겸하여 처방함으로 자신의 몸에 맞는 면역 물질이 생겨서 호흡기 계통의 염증을 치료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기력이 허약한 건지 아니면 음적인 요소가 부족한 건지 둘의 차이를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우리 몸의 각 장부는 한의학에서 음과 양의 균형이 맞아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호흡기계인 폐의 경우에도 양적인 요소인 기력과 음적인 요소인 혈액이나 진액이 있습니다. 호흡기의 기력이 허약한 경우는 양기가 허약하니까 한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추위를 잘 타고 손발이 차고 조금만 뛰어도 땀이 많이 나고 묻고 흰 가래가 나오며 조금만 활동해도 숨이 가쁜 한증이 나타나죠. 그리고 음적인 요소가 부족하면 열증이 나타나는데 얼굴색이 붉고 더위를 잘 타고 코피가 잘 나고 잘 때 식은땀이 나고 편도선이 커져 있고 노랗고 끈끈한 가래가 잘 뱉어지지 않고 또 목이 잘 쉬고 오후에는 열이 오르고 손발이 뜨거우며 시원한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열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축농증이 있는 아이가 이런 허약 증상을 겸할 경우에는 염증을 치료하는 약에다가 기력이 허약한 경우에는 기력을 보강해 줌으로써 호흡기 점막의 방어 기능을 강화시켜서 호흡기 점막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호흡기 점막이 음적인 요소가 부족해서 열증이 나타날 때는 음을 보하여 허혈을 맑게 하는 치료, 즉 감염 뒤끝에 나타날 수 있는 과민 반응을 억제하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력, 호흡기의 기력과 음적인 요소를 같이 겸하여 처방을 한다면 호흡기의 염증을 치료할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허약 증상, 식은땀이나 편도비대, 코피와 같은 증상을 개선시키고 감기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네. 그리고 중이염이 이제 심한 아이들의 경우도 한방으로 치료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감기에 걸려서 고막이 팽대되는 그런 급성 중이염이 있을 때 축농증이 없다면 1, 2주 정도면 회복이 되죠. 네. 그런데 축농증이 있으면, 그러니까 만성 부비동염인 축농증이 있는 아이는 팽대된 고막은 가라앉으나 고막 안에 삼출액이 수주에서 수개월 고여 있게 되어서 청력 장애가 수반될 수 있는데요. 이 자료 화면에 보시면
삼출성 중이염이 있다가 부비동염이 호전되면서 이관을 통해서 환기가 되니까 윗부분에는 공기층이 있고 아랫부분에는 삼출액이 있는 에어플루이드 레벨이라고 해서 공기 액체층이 형성이 되죠. 그로부터 1, 2주 정도면 진주양 회백색의 정상 고막으로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화면은 청력 장애가 있는 12살 아이가 삼출성 중이염이 있었는데요. 삼출성 중이염이 있어서 엑스레이를 촬영해 보니까 오른쪽에 삼출성 중이염이 있었고 오른쪽에 상악동염이 있었습니다. 이 부비동염을 치료해 주니까 정상 고막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부비동염이 치료가 되면서 중이염도 회복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삼출성 중이염이 치료되는 기전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만성 부비동염과 삼출성 중이염으로 한약 치료를 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고막 안에 있는 삼출액에 있는 세포 활성 물질 사이토카인을 측정해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만성 부비동염과 삼출성 중이염과 아데노이드 비대가 있는 아이들은 인터루킨 2, 4가 감소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약을 치료한 군은 항생제 제조군에 비해서 인터루킨 2, 4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보아 한약은 면역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네. 또 인터루킨 6는 알레르기 환자에게 증가돼 있는 사이토카인이거든요. 그런데 한약 치료군이 항생제 제조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반절 가깝게 인터루킨 6가 감소된 것으로 보아 한약은 알레르기를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TNF-알파,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종양괴사인자라는 세포 활성 물질은 만성 염증 때 증가하는 세포 활성 물질인데요. 한약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현저히 억제된 것으로 보아 한약은 만성 염증을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평소에 너무 궁금했던 한약이 삼출성 중이염을 치료하는 기전을 알고 싶었는데 한약은 면역력을 높이고 알레르기를 억제하고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삼출성 중이염을 치료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고 이 논문이 권위 있는 학회지 SCI에 등재되었고 이 약물이 특허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면역 글로불린 G1이 부족하게 되면 삼출성 중이염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출성 중이염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4주 한약을 복용한 결과 면역 글로불린 G1이 항생제 대조군에 비해서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보아 한약은 자신의 몸에 맞는 면역 글로불린을 생성해서 삼출성 중이염을 치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 축농증하고 중이염의 원인으로 아데노이드 비대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아데노이드 비대도 한방적으로 치료가 가능한지요? 네, 아데노이드는 인두 편도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호흡기에 침범하는 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감기 등의 급성 감염이 반복되거나 비강이나 부비동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을 때 아데노이드 기능이 항진되어 아데노이드가 비대되게 됩니다. 이제 아데노이드가 커지면 코 호흡을 방해해서 입으로 숨쉬고 코골이가 심하고 수면 무호흡 증상이 생기고 심하면 얼굴 변형까지 일으키게 되죠. 2세 남아아이가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이 아이 때문에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가 다 낮잠을 깬다고 아이를 좀 치료받게 해달라고 해서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이제 수면 무호흡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는데 수술에 대한 부담감으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증상을 보니까 코가 너무 심하게 막히고 감기가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걸리고 2주 이상 지속되고 심한 코골이에 수면 무호흡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봤더니 아데노이드 비대를 보는 그 나소파링스 레터럴 뷰가 있는데 아데노이드를 볼 수 있는 A1 레시오라고 해서 1이 가장 심하다면은 0.9까지 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약 치료를 하니까 0.65로 감소되었고 또 수면 무호흡 평가 지수가 7이 가장 심한데 5.11이 나왔는데 1.17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한방 치료로 수면 무호흡과 코골이도 감소되었고 아데노이드 비대도 치료되었습니다.
한약으로 축농증과 중이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한약 말고 다른 치료 방법도 있나요? 네. 약물 치료 외에도 침 치료가 있는데 코 주변에 있는 경혈, 즉 상악동이 있는 영향혈과 사골동이 있는 뇌영향혈, 전두동이 있는 인당혈과 또 소화를 도와주는 합고결에 침 치료를 하고요. 비강내 레이저 에너지를 주입함으로써 경락도 소통시키고 혈액순환도 개선시키며 세포 면역을 강화시키는 원리로 코 속의 염증과 부종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 아로마 세라피라고 해서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을 사용해서 치료하는 치료법인데요. 안식향에서 추출한 유칼립투스하고 박하에서 추출한 페퍼민트를 사용하여 코 주변 경혈에 마사지를 해주거나 흡입 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코 주변의 경혈에 지압하듯이 마사지하는 방법을 병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소화기기가 약한 아이들은 뜸 치료를 병행하고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축농증 치료 후에 재발하는 경우는 없나요? 네. 만성 부비동염 때문에 전산화탄층 촬영을 찍어서 치료했던 42명 중에 치료가 된 38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가 가능했던 34명을 병원에 내원하게 해서 부비동을 엑스레이로 확인해 본 바 9%의 낮은 재발률을 보였습니다. 축농증이나 중이염이 있는 아이의 경우에 평소에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아이가 감기를 달고 살고 있고 축농증과 중이염으로 고생하는 경우 먼저 식단을 관리하죠. 항원성이 강한 식품인 우유나 계란, 초콜릿, 아이스크림, 또 생선으로는 고등어, 꽁치, 꽃게, 새우, 오징어 이러한 것들도 인공색소나 방부제, 표백제가 들어간 인스턴트 식품은 가급적 줄여주고요. 네. 소고기는 항원성이 낮아서 좋지만 항원성이 있는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튀김 요리보다는 삶은 요리가 좋고요. 또 생선으로는 삼치나 조기, 갈치, 병어, 명태 이러한 것들이 좋고요. 녹황색 채소가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좋은데 대개 감자, 호박, 당근, 표고버섯, 시금치 등 또 해조류로는 김, 미역, 또 콩이나 현미와 같은 잡곡밥 그리고 발효식품으로서 이제 콩이나 된장국, 또 청국장, 두부, 또 요거트, 치즈 이러한 것들이 골고루 섭취해주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죠. 네. 또 축농증에 있는 아이가 전형적인 알레르기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성이 강한 식품을 완전히 주의하는 건 아니지만 아토피 피부염을 겸한 경우에는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생활 관리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피로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주고 신체를 단련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코질환은 일교차가 심한 날, 또 너무 추운 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기온 변화에 주의를 하고 외출 후에는 씻어주는 게 중요하고 평상시 체력 단련을 위해서 체조랄지 줄넘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을 규칙적으로 함으로써 코점막의 저항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소아 축농증과 중이염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시간에는 한방소아과 전문의 박은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 소아 축농증과 중이염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거나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